네, 조금 시행착오를 겪을 것 같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아,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리액션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영상, 아니 뭐 갑자기 영상 리액션 하면 안 되고 터무니없는 거 말고 영상 찍는다고 인위적인 리액션을 할 필요는 없지만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막 질문 많이 던지잖아요. 혼자서 자문자답 많이 했는데 자, 뭐 질문 던질 때 아시는 선에서 좀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볼게요. 오늘 사회문화현상의 탐구와 과학적 태도고요. 일단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복습해보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어요? 기억나요? 면접법이랑 사명관찰법 그리고 절차. 연구 방법의 탐구 절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혹시 뒷자리 제가 목소리로만 해도 수업 목소리 잘 들려요? 네. 오케이. 그럼 이대로 갈게요. 자, 그럼 면접법을 복습해볼게요. 면접법은 일단 사용 대상의 인원수가 어땠어요? 적었어요. 적은 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정보를 얻고자 할 때? 깊이 있는 맞습니다. 깊이 있는 정보, 심층적인 정보, 자세한 정보를 얻고자 할 때 사용하는 자료 수집 방법이었습니다.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근데 참여관찰법 같은 경우는 자, 연구 대상에 대한 이게 부족해도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맞아. 사전 지식, 배경 지식이라고 표현을 하죠. 축적된 지식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사전 지식, 배경 지식, 축적된 지식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어요. 왜 사용할 수 있죠? 직접 가서 그냥 그대로 문화 그냥 있는 그대로 관찰만 하면 되니까 그런 겁니다. 그리고 어떤 자료를 얻고 싶을 때, 어떤 정보를 얻고 싶을 때 사용한다고 했죠? 맞습니다. 생생한 정보. 수능 문제 푸셔서 기억나시죠? 생생한 정보라는 게 별거가 아닌 것 같은 표현이지만 수능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고 바꿔만 하면 뭐가 높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거는? 객관성. 객관성? 객관성이라기보다는 자, 이 생생한 자료를 동의어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세 글자로. 고승성은 맞아요. 라이브한 느낌이죠. 실제성. 그렇죠. 실제성이 높은 자료라고 바꿔 표현할 수 있겠네요. 이런 내용들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양적 연구 방법의 탐구 절차. 자, 일단은 우린 뭘 정해야 돼요? 주제. 맞습니다. 연구 주제를 정하고요. 그건 이제 질적 연구나 양적 연구나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주제를 정한 다음에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구분하는 구분 기준이 있었죠. 가설. 맞습니다. 가설 설정의 유무였어요. 가설 설정이 뭔데요? 뭐였지? 맞아. 연구자가 생각하는 잠정적 결론입니다. 이 가설 설정에 대한 단계가 있을 때 양적 연구로 가시고 지문이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가설 설정의 단계가 없으면 질적 연구로 가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이걸 토대로 연구 설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가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을 합니다. 이걸 토대로 가설을 검증하고 그 다음에 뭘 하면 돼요? 일반화. 결론 도출하고 일반화를 하면 되는 게 이게 양적 연구의 탐구 절차였고요. 질적 연구도 마찬가지로 연구 주제를 선정하지만 보시다시피 뭐가 없어요? 가설 설정의 단계가 없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자료를 수집하는 건 동일하지만 분석하지 않았어요. 해석. 맞아요. 해석하는 겁니다. 왜? 양적 연구는 보편적인 법칙을 발견하는 게 핵심이지만 질적 연구는 법칙 발견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어떤 것? 의미.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동기나 내면 세계를 파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 현상을 이해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요. 그래서 분석이 아니라 해석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걸 토대로 이제 결론을 내린 다음에 이 결론을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라고 뭐 하는 단계도 있다고 했죠? 맞아요. 재언하는 단계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네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반응이 굉장히 좋네요. 수업 할 맛이 납니다. 자, 이제 오늘 수업을 본차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젠틀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한 장면을 제가 그냥 캡처를 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영상은 생략하고. 자,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할아버지한테 욕해요. 어떤 상황인데 할아버지한테 욕하고 있는 거예요? 담배. 맞아요. 청소년 친구들이 길거리에서 담배 피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막 훈계하니까 청소년들이 할아버지 꺼지라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좀 험악한 행동을 하는 그런 장면을 캡처했어요. 우리 오고 친구들은 이런 친구들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죠. 일단 담배 핀다 손. 네, 여기서 당당하게 들 수 없겠죠. 네, 별로 담배 피는 친구들 일단 별로 없을 거라고 믿고 혹시나 담배 펴도 이렇게 어른들이 훈계했을 때 절대 이런 행동을 보이는 친구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런 문제가 꽤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뉴스에서 아마 접한 적 있을 거예요. 노인 폭력 문제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신문기사에 접하면서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재미보다는 약간 교훈에 초점을 맞춰서 청소년 흡연 문제와 관련해서 수업을 주제를 한번 짜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와 관련해서 사회문화 현상을 탐구하는 탐구 태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거거든요. 그걸 이제 과학적 태도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태도와 관련해서 제가 4가지 태도를 소개해 드릴 거고, 그래서 과학적 태도를 기른다라고 학습 목표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주제는 가치 개입과 가치 중립 개념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연구 절차와 관련해서 가치 개입, 가치 중립 개념이 수능에서 나오거든요. 자, 그것까지 같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학습지를 채우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보니까 첫 번째 1번이 과학적 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자,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는데요. 사회문화 현상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을 가졌죠? 첫 번째 특징. 같이 하죠. 맞습니다. 가치 함축적이에요. 즉, 사람의 생각이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사람마다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그 행동을 한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2번. 연구 대상에 대한 연구자의 자신의 가치나 편견이요. 연구 결과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어요. 좀 먼 친구들은 안 보일 수 있는데 가치, 편견, 왜곡이라고 적었습니다. 가치, 편견, 왜곡. 1번은 뭔가요? 가치 함축적이요. 네, 사회문화상의 첫 번째 특징이었죠. 안 보이면 말해주세요. 제가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아무래도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가 개입되면 연구 결과에 대해서 약간 객관적으로 탐구를 못하고 연구 결과를 왜곡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청소년 흡연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한다고 가정을 해봐요. 근데 연구자는 아무래도 청소년 흡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청소년 친구들이 흡연을 하는데 그 행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겠죠. 이처럼 연구자의 자신의 주관적 가치가 연구에 개입되는 순간 연구 결과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연구 결과를 왜곡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태도가 뭔 거예요? 그게 바로 과학적 태도인 겁니다. 그러면은 따라서를 보세요. 따라서 객관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과학적 태도가 필요한 거고요. 이 과학적 태도가 지금 우리 교과서에서 이렇게 4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일단 객관적 태도에다 밑줄을 쳐주세요. 동글뱅이 1번에. 객관적 태도란 연구자가 자신의 주관적 가치관이나 선입관을 배제하고 이걸 써주시면 됩니다. 제3자의 입장. 제3자의 입장에서 사실 그대로를 사실 그대로를 관찰하는 태도가 바로 객관적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객관적 태도는요, 청소년 흡연에 대한 본인의 연구자의 주관적인 가치관이나 생각을 다 내려놓고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관찰하는 태도가 바로 객관적 태도가 되는 겁니다. 제가 청소년 흡연과 관련된 통계 자료를 하나 가져왔어요. 자, 한번 조금씩 살펴볼게요. 지금 보니까 청소년 흡연이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데 고등학생만 볼게요.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2009년에 23.9였고요. 그 다음에 2012년에는 22.4, 그 다음에 14년도에는 20.8이래요. 다음 자료에 2006년도, 18년도도 나와 있거든요. 한번 미리 볼까요? 16년도는 남학생 기준으로 9.6, 그리고 2018년은 9.4로, 그리고 아직 20년도는 아직 통계 자료가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에 청소년 흡연자의 대부분이 60% 이상이 금연을 시도했답니다. 왜 금연을 시도했냐 봤더니 건강에 나쁜 영향을 실제로 받기도 했고 흡연으로 몸이 안 좋아졌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금연을 시도했답니다. 아무래도 그 담배 같은 경우는 몸을 해칠 수 있는 그런 좀 별로 좋지 않은 행동인 건 확실하죠. 그 다음에 청소년 친구들한테 왜 흡연을 하게 되냐고 물어봤더니 제일 큰 이유가 뭘 것 같아요? 학업 스트레스. 학업 스트레스도 있는데 호기심. 맞아요. 호기심이 제일 큰 이유예요. 그래서 호기심이 54.4%로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친구 권유가 두 번째 이유랍니다. 한 25%의 친구들이 야, 너도 한번 펴봐 좋아하면서 이렇게 권했더니 그냥 판단하지 않고 괜찮은가 보다 하고 폈다가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이유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담배 구매해본 친구들은 아마 알 수 있는데 담배를 구매하는 게 어때요? 어려워요. 은성이 안 낚였어요. 그죠? 여기에서 쉬워요라고 답변하면 안 되는데, 그죠? 아무래도 구매하기 어려울 텐데, 실제로 흡연을 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손쉽게 담배를 구매할 수 있었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구멍가게 이런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학생인지 어른인지 잘 모르니까 요즘 애들 발효 좋다고, 이렇게 좀 어른스럽게 하고 와서 이렇게 담배 사도, 이렇게 걸리지 않고 쉽게 팔리나 봐요. 이렇게 구매를 할 수 있나 봐요. 쉽게 구매할 수 있어서 담배를 시작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청소년 흡연에 대해서 어떤 자료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 이처럼 있는 사실 그대로를 관찰해서 연구를 진행하면 이게 무슨 태도에 입각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객관적 태도에 입각해서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태도는 뭐죠? 개방적 태도인데요. 개방적 태도에다 일단 밑줄을 쳐주시고요. 특정 이론을 무조건 추정하거나 배격하지 않으면서 어떤 주장이라도 경험적 증거에 의해 검증될 때까지는 하나의 가설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하나의 가설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바로 개방적 태도예요. 그러니까 이걸 쉽게 말하면 열려있는 자세로 연구하는 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청소년 흡연을 꼭 금지해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여러분이 담배를 피는지 안 피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근데 그냥 여러분들의 생각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펴도 생각은 말할 수 있잖아요. 청소년 흡연 금지해야 돼요? 아니요. 금지 안 해도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청소년 흡연 금지 안 하는 국가들 분명히 존재하죠. 유럽권 국가들도 그렇고. 솔직히 말해서 20살이랑 19살이랑 큰 차이가 있나요? 아니요. 20살이면 내 스스로 자신의 사리 분별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나이고 고3이면은 19살이면 그런 거 판단할 수 없는 나이인가요? 제가 봤을 때 19살이나 20살이나 판단 능력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럼 19살이랑 18살은 어때요? 차이가 있나요? 어때요? 그냥 여러분의 생각을 묻는 거예요. 없어요. 제가 봤을 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거든요. 괜히 청소년 흡연을 막아버리니까 이렇게 아까 보신 것처럼 노인폭력 문제도 있고 우리 학교 애들은 착하니까 그런 거 안 하지만 다른 그렇게 육지에 조금 나쁜 친구들 좀 질 안 좋은 친구들이 모여있는 학교는 막 담배 셔틀도 시키고 잘못된 막 안 좋은 더 다양한 문제들이 막 파생되고 있잖아요. 차라리 그런 문제가 발생될 바에야는 차라리 청소년 흡연 연령을 좀 낮춰가지고 그런 사회적 문제를 차라리 줄이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현상에 대해서 꼭 한 가지 생각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관점을 이렇게 살펴보는 태도가 무슨 태도인 거예요? 이게 바로 개방적 태도인 겁니다. 그래서 열린 자세를 연구하는 태도가 개방적 태도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상대주의적 태도에다 밑줄을 쳐주세요. 그리고 영철의 학습지 뒤에 있는데 받았나요? 학습지 남는 거 저기가 가져가시면 돼요. 상대주의적 태도는 연구 대상이 속한 우리 1학년 때 배웠잖아요. 통합사회 때. 어떤 거? 뭘 고려하는 거였죠? 그 사회의 문화 그리고 맥락. 좋아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그것들을 이제 종합하면 됩니다. 그 사회의 역사적 특수성과 사회 문화적 맥락, 역사적 특수성과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연구하려는 태도가 바로 상대주의적 태도입니다. 상대주의적 태도 같은 경우 우리가 이미 배웠었으니까 쉽게 말하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20살 때 필리핀에 놀러 갔던 적이 있는데 그때 되게 충격적인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빈민촌을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봤을 땐 이 교탁보다도 작아요. 한 요만한 친구? 이 책상 높이 정도 되는, 내가 봤을 때 한 4살, 5살 정도 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뭘 하고 있었냐면 담배를 뻐끔뻐끔 피우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랑 눈이 마주쳤는데 뭘 봐 임마 이런 표정으로 저를 이렇게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충격받았어요. 완전 충격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조그만 친구가 이렇게 담배를 필 수 있지 하면서 우리나라였으면 여기 어린 놈 새끼가 어디 이러면서 담배를 피우고 있어 하면서 내가 꿀밤이라도 한 대 쥐어 막았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이건 뭐가 부족한 거예요? 가정을. 아니 그 친구 말고 아니 지금 그 친구를 제가 만약에 꿀밤을 쥐어 박았다면 저 뭐가 부족한 거예요? 그건 이제 상대주의적 태도가 부족한 거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린 친구가 담배 피는 게 말이 안 되는 행동이지만 필리핀의 나라 입장에서 특히 그 빈민가 입장에서는 그 친구들이 담배 피는 게 이게 잘못된 행동인지도 모르는 거고 이들이 이렇게 담배를 피는 게 너무 당연한 문화인 것처럼 딱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그 문화를 바라보면 그걸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그거를 상대주의적 태도에서 현상을 바라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요. 자, 마지막 태도는 이제 성찰적 태도네요. 자, 성찰적 태도란 사회문화 현상의 이면, 안에 담겨있는 이면에 담겨있는 의미를 이해 밑줄, 의미를 이해하고요. 그것의 발생 원인 밑줄, 결과 등에 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살펴보는 태도 밑줄. 그 현상의 이면에 담겨있는 의미를 이해하면서
그 발생 원인이나 결과 등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살펴보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현상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그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더 깊게 탐구하고 고민하는 태도가 바로 성찰적 태도입니다. 제가 아까 질문을 했었죠. 왜 청소년들이 흡연을 할까요? 자, 다시 한번 이유를 물어볼게요. 호기심일 수도 있어요. 근데 꼭 호기심 때문에 청소년 친구들이 흡연을 할까요?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겉멋이요. 어떤 거요? 겉멋이요. 물론 겉멋일 수도 있어요. 그냥 겉멋에 취해서 담배를 피우는 친구도 있는데, 아까 은성이가 뭐라고 했죠? 학업 스트레스? 그 학업 스트레스가 하나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들 스트레스 많이 받고 계시잖아요. 입시에 너무 치여가지고 학생다운 삶을 살지도 못하고 친구들이랑 재밌게 뛰어놀면서 친하게 재밌게 추억을 만드는 게 사실 여러분들 해야 할 일인데 그런 거 하지도 못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애들 밥 먹을 때 대화도 못하면서 이게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코노 가고 싶은데 코노도 못 가고 친구들이랑 시청 가가지고 재밌는 맛있는 거 먹으면서 재밌게 놀고 싶은데 그런 것도 못 하니까 그런 것들을 풀 수 있는 수단이나 제도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국가에서 그런 걸 전혀 마련해 주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스트레스는 쌓이고 있는데 이걸 풀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없으니까 뭘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의 일탈행동 이렇게 담배를 피우면서 이렇게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거죠. 물론 이거 헛소리인 거 저도 알고 있어요. 그냥 터무니없는 말인데 굳이 이 태도에 비유하자면 그런 거죠. 그래서 청소년 흡연이라는 그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그냥 겉으로 보이는 현상만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그 현상 안에 담겨있는 진정한 의미나 그 진정한 원인을 탐구하려고 초점을 맞췄을 때 그게 무슨 태도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찰적 태도를 연구한다라고 보시면 되네요. 사실 이 사례는 약간 제가 억지로 끼워 맞춘 감이 있긴 해요. 아무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 과학적 태도에 정리를 해드린다면 이 과학적 태도는 결국에는 어떤 연구를 위해서 필요한 태도다? 세 글자. 객관적 연구를 위해서 필요한 태도다. 이걸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수업에서 사실 진짜 중요한 파트는 이겁니다. 가치 개입과 가치 중립이에요. 왜냐하면 과학적 태도는 수능에서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신용으로 낼 건데 이 가치 개입 중립은 수능에서 항상 나오는 주제예요. 꼭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자, 학습지에 절차를 넣어놓긴 했는데 보지 마시고 절 보세요. 자, 다 고개 들고 자, 양적 연구의 탐구 절차를 복습을 해볼 겁니다. 한번 순서대로 말씀해 보세요. 일단 뭘 정해야 되죠? 주제. 맞습니다. 연구 주제를 선정해야 돼요. 연구를 주제를 선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면 되죠? 가설 설정. 맞습니다. 연구자의 잠정적 결론에 해당하는 가설을 설정하셔야 돼요. 자, 가설을 설정하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자신의 연구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진행할지를 정하는 연구 설계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죠? 맞아. 이 연구를 통해서 자신의 가설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단계가 있어요. 안 보일 것 같으니 스크린을 잠시 올려버릴게요. 지금 이게 계속 녹화가 되고 있는데 시간이 꽤 지났죠.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네. 망했네. 일단 해볼게요.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고 그 다음에 뭐 하면 되죠? 이걸 토대로 아니죠. 결론을 내는 게 아니라 연구자가 내린 가설을 검증을 하는 겁니다. 가설을 검증하고 그걸 토대로 뭘 하면 돼요? 일반화하고 결론을 도출하면 돼요. 결론 도출 및 일반화라고 볼게요. 그 다음에 이 연구 결과가 나왔을 때 이 연구 결과를 뭐 하는 단계가 있을까요? 다른 곳에 활용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의 활용이 있습니다. 왠지 수업 영상을 다시 찍게 될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드는데 잠깐 여기서 끊을게요. 잠깐 끊어줘.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무것도 아니죠. 자, 이렇게 우리가 연구 절차를 복습을 했는데 여기서 연구를 진행할 때 연구자의 가치가 사실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연구자의 가치가 연구 진행할 때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죠? 그렇죠. 연구에 뭐가 떨어져 버려요? 연구자의 주관이 들어가면? 연구의 신뢰성, 객관성 이런 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연구를 진행할 때는 연구자의 가치가 들어가면 안 되는데 결국엔 연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문화에서는 양적 연구를 진행하는 이 과정에서는 연구자의 가치가 불가피하게 개입되는 게 허용되는 단계가 있고요. 절대 연구자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절대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되면 안 되는 단계가 있다고 이렇게 나눠놔요. 그래서 가치 개입과 가치 중립으로 구분을 하는 거고요. 자, 한번 그럼 판단을 해볼게요.
연구 주제 선정할 때는 연구자의 가치가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되죠. 왜? 이 연구 주제 누가 정하는 겁니까? 내 사람이 내가 관심 있는 주제를 정하는데 어떻게 내 관심 없는 주제를 연구를 하겠어? 그러니까 당연히 연구 주제를 선정할 때는 연구자의 가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가설 설정은요? 돼요. 돼요. 이 가설이 결국엔 누구의 생각이에요? 연구자. 연구자의 생각인 거죠. 자, 보세요. 제가 지금 내려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지금 청소년 흡연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기사를 제가 캡처해서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뒤에 밑에 자료들은 청소년 흡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흡연율을 낮출 수 있는지 방법들을 이렇게 제안한 자료들이거든요. 근데 보면은 담배값 인상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그런 결론이 나 있더라고요. 이 통계 자료에. 그래서 연구자는 이 자료를 보고 청소년의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 담배값을 인상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라는 가설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이 가설은 결국엔 연구자의 생각이니까 이 가설 세울 때 당연히 연구자의 가치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연구 설계하는 단계. 제가 사실 일부러 조금 흘리듯이 이 내용을 정리를 예전에 해드렸는데, 자, 연구 설계 단계에서 되게 중요한 두 가지 일과 해야 하는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두 가지를 제가 옛날에 소개해드리긴 했는데 혹시 기억하실까요? 뭐랑 뭘 한다고 했어요? 맞아요. 개념의 조작적 정의랑 그 다음에 이 다음 단계가 뭐예요? 자료 수집이니까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뭘 정해야 돼요? 자료 수집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적어드릴게요. 연구 설계된 단계에서는 개념의 조작적 정의 단계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자료 수집 방법의 선정이 이루어집니다. 개념의 조작적 정의와 자료 수집 방법의 선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개념의 조작적 정의나 자료 수집 방법의 선정도 연구자의 가치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자신의 입맛에 맞게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구체화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5가지 자료 수집 방법 있잖아요. 질문지법, 참여가처분, 문헌용법, 실험법, 면접법. 이 5가지 중에 뭘 쓸지도 본인이 정하니까 이 3단계에선 연구자의 가치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개념의 조작적 정의랑 자료 수집 방법의 선정이라고 적었어요. 자, 그럼 다음 단계인 자료 수집 및 분석에선 연구자의 가치가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때 들어가는 순간 연구에 뭐가 깨져버린 거예요? 연구의 신뢰성과 객관성이 깨집니다. 그래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할 때 절대 연구자의 가치가 들어가면 안 되고요. 자, 가설을 검증할 때는요? 안 돼요. 가설을 검증할 때도 당연히 안 되고 이걸 토대로 결론 도출하고 일반화할 때도 어때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이 3단계에서는 연구자의 가치가 들어가면 절대 안 되니까 같이 뭐가 요구돼요? 같이 중립이 요구됩니다. 이 3단계에서는 같이 중립이 요구되고요. 근데 연구 주제를 선정하고 가설을 설정하고 연구 설계하는 이 단계에서는 연구자의 가치가 들어갈 수 있다고 했죠. 이제는 가치 개입이 허용되는 거예요. 가치 개입, 앞에 3단계 1, 2, 3번은 가치 개입이 허용되는 거고요. 4, 5, 6번 단계는 가치 중립이 요구되는 겁니다. 자, 이걸 토대로 연구를 냈어요. 결과를 냈으면 그 다음에 연구 결과를 활용할 때는 연구자의 가치가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상관없어요. 이미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걸 어떻게 쓰시든 마음대로 전혀 상관없으니까 이런 결과 이렇게 활용하시면 돼요라고 말할 때 연구자의 생각이 들어가도 아무 문제는 없겠죠. 이때는 가치 개입이 허용이 됩니다. 가치 개입. 가치 개입, 중립 개입이에요. 파란색이 가치 개입, 빨간색이 가치 중립입니다. 안 보이시는 분들 참고하시고. 그래서 수능에선 이렇게 가치 개입과 가치 중립의 개념을 가지고 수능 문제를 물으니까 이것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학습 목표는 우리가 결국엔 가치 개입과 중립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이와 관련된 문제를 풀면 되는 거고요. 우리 수업이 10분까지죠. 시간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학습지에 나와 있는 뒤에 밑에 2개 수능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요. 다 풀면 제가 해설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볼게요. 민차 미안한데 영상 한 번만 다시 켜주세요. 자, 문제 다 푸셨죠? 해설 강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문제들은 제가 수능 특강이랑 따로 언급을 안 해드리면 전부 다 수능 기출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당장 문제를 푸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 못 풀었다고 틀렸다고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해설을 듣고 이거를 이해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해한다면 내 것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다시 문제를 잘 풀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문제를 볼게요. 자, 기억의 단계에서는 가치 중립 요구 단계요.
그런데 기억의 단계가 고등학생의 건전한 인성 형성과 봉사활동의 관계를 연구하기로 했답니다. 이거 무슨 단계예요? 연구 주제 선정. 그럼 같이 중립이 아니라 같이 개입이 허용되죠. 그러니까 1번은 틀린 보기입니다. 쉽죠? 그 다음에 2번. 니은은 표본이고 미음은 실험 집단이라고 하네요. 니은을 보니까 1000명이네요. 자, 여기서 기억을 보면은 고등학생의 건전한 인성 형성과 봉사활동의 관계를 연구한대요. 그럼 여기서 모집단은 누굽니까? 연구 대상 전체인 고등학생입니다. 근데 고등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연구 진행하기 어려우니까 뭘 뽑아요? 표본을 뽑고요. 여기서 고등학생 1000명을 무작위로 추출했대요. 그럼 이 1000명은 어때요? 표본 집단이 맞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미음은 실험 집단이랍니다. 자, 실험 집단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실험법을 썼다는 걸 찾아야 하는데, 자, 여기서 자료 수집 방법으로 뭘 썼을까요? 실험법 썼나요? 실험법 쓴 것처럼 사실 보여요, 지문이. 근데 사실 실험법을 안 썼습니다. 뭘 썼죠? 어떤 거? 맞아요, 질문지법을 썼어요. 자, 이거는 이따 설명드리고, 보면은, 순서가 바뀌었네. 응답을 분석했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건 무슨 응답을 분석했다는 거예요? 질문지에 대한 응답을 분석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사용한 자료 수집 방법은 실험법이 아니라 질문지법이에요. 그래서 실험 집단이라는 표현은 제가 실험법의 고유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실험 집단 외에도 통제 집단, 사전 검사, 사고 검사 등이 있었어요. 이런 표현은 무조건 실험법에서만 쓸 수 있는데 실험법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 2번 보기는 틀린 보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럴듯한 지문에 낚여버리신 거예요. 혹시나 2번을 고르셨다면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3번. 디귿은 종속변인을 조작적으로 정의하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는 이 문제가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가설이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어요. 근데 독립변이랑 종속변인을 물었기 때문에 이 문제들이 좀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설을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고등학생의 건전한 인성 형성과 봉사활동 간의 관계를 연구한대요. 그럼 이 둘 중에 하나가 독립변수고 둘 중에 하나가 종속변수가 되겠죠. 근데 마지막 이 비읍 문장을 보시면요, 봉사활동 시간이 타인의 배려 정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관용정신 정도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결론이 냈거든요. 그럼 여기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뭡니까? 그렇죠. 봉사활동 시간, 이게 뭐예요? 이게 독립변수라는 거예요. 그럼 종속변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 거니까 타인의 배려 정도랑 관용정신 정도고, 이게 바로 건전한 인성 형성이랑 연관이 있겠네요. 그럼 다시 3번을 보세요. 디귿, 타인의 배려 정도, 관용정신 정도를 지수화했답니다. 이거는 종속변인을 조작적으로 정의하는 과정이에요. 어때요? 이 건전한 인성 형성이라는 이 종속변인이 뭔지 잘 모르니까 이거를 타인의 배려 정도와 관용정신 정도를 지수화해가지고 측정을 하겠다라고 뭘 한 거예요?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한 거죠. 정답 몇 번? 3번이 정답인 겁니다. 간단하죠? 네, 4번. 리을은 사전조사를 통해서 기존의 연구 동향을 파악한 거래요. 사전조사를 하려면은 사전에 조사한 내용이 당연히 나와 있어야 할 텐데, 그러면 이제 문헌연구법을 활용했으면 그런 표현을 쓸 수 있겠죠.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리을에 그냥 조사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전에 한 건가요? 아니죠. 그냥 연구 진행하면서 그냥 조사가 이루어진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조사랑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4번은 답이 될 수 없고, 이 기존의 연구 동향 파악할 수 있는 것도 뭐의 특성이었죠? 문헌연구법의 특성이었죠. 그래서 문헌연구법인 것 마냥 이렇게 지문 하나 구성해 놓은 틀린 보기고요. 그 다음에 비읍. 5번을 보면 비읍을 통해 갑의 가설이 검증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대요. 검증되지 않았나요?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자, 보면은 봉사활동 시간이 타인의 배려 정도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관용정신 정도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대요. 배려 정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관용정신 정도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답니다.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그럼 가설이 검증이 안 된 건가요? 아니요. 검증이 안 됐어도 영향을 미치지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도 갑의 가설은 검증은 된 거예요. 그냥 마찬가지 이 문장 그대로 봉사활동 시간이 타인의 배려 정도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관용정신 정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검증이 난 겁니다. 유의미한 영향이랑은 이런 표현이랑은 가설 검증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걸 주의해서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그 다음 수능 문제인데, 자, 봅시다. 가를 보면 기억에 개념을 측정 가능하도록 조작적으로 정의한대. 이게 무슨 단계죠? 이제 좀 지겹죠? 이거는 개념의 조작적 정의 단계입니다. 자,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가랑 연결해 줬는데 가가 뭔지 볼까요? 연구자는 사회현상의 연구 과정에서 가치 개입과 가치 중립 문제에 직면하는데, 연구자는 학문적 객관성을 위해 가급적 뭘 지켜야 돼요? 가치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요. 자, 이어서 나도 한번 볼게요. 하지만 연구 과정에서 어떤 가치 판단도 존재하지 않는 연구는 불가능하므로 뭐가 용인되는 단계도 있다?
같이 개입도 용되는 단계가 있대요. 아, 순서가 엉망이네. 자, 어쨌든간 이 개념의 조작적 정의 단계는 무슨 단계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아까 연구 단계 중에 연구 설계 단계에서 이루어진다고 했고, 그러면은 같이 개입이랑 같이 중립이랑 연결되는 기억은 어떤 거예요? 틀린 복이죠. 왜? 연구 설계 단계에서는 같이 개입이 용인이 됐으니까. 그래서 기억은 틀린 복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 수집된 자료를 통해서 가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이건 무슨 단계? 가설 검증 단계죠. 가설 검증 단계에서는 같이 중립이 어때요? 지켜져야겠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복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 자료 수집 방법으로 질문지법을 선택했대요. 이거는 자료 수집을 한 단계인가요? 자료 수집 방법을 정한 단계인가요? 자료 수집 방법을 선정한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료 수집 단계가 아니라 연구 설계 단계, 연구 설계 단계. 애들이 실제 수능 때 이 수능이 나왔을 때 지금 이게 안 어려워 보이지만 자료 수집이라는 단어 이거 하나만 보고 이렇게 자료 수집 과정으로 가가지고 이거 같이 중립으로 연결되어서 이 문제 많이 틀렸었어요. 오답률 꽤 높았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문제 꼼꼼히 보는 거 꼭 주의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1.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잠정적 관계를 설정한다. 이게 뭡니까? 가설 설정의 단계고요. 그러면 당연히 같이 가설 설정이니까 같이 개입이 용인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리을 5번이 정답이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사실 제가 별거 아닌 것처럼 말을 했지만 두 문제 다 수능에서 오답률이 높았던 조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틀렸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이해가 다 되셨다면 본인 걸로 소화할 수 있도록 복습을 꼼꼼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영상은 끊어주세요.